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요한 혁신이 대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명계,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얘기 나올까요? 이상민 의원이 누군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5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선이라면 이분이 네. 20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대전 유성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만 17대 총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유성에서 당선돼. 이때 유성이 단일 선거고 있어요. 지금 가불로 나눠졌는데 그렇죠. 현재는 유성을 의원인데,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유성을 지킨 터줏대감이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몰려 있느냐?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 숨을 못 쉬겠다. 숨 쉴 공간이 없다.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받아주면 환영하면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오선 의원이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입당하겠습니다. 나 받아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는 없는 거고. 뭐냐?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자, 국민의힘 혁신이 잘 돼야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도 자극이 될 테니까 이 인요한의 혁신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현실 정치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다. 알을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 특히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어떤 결단을 하든 지금 2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은 유성구에서 발을 못 붙였다고. 그런데 당에서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대전, 유성구,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봐야죠.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신자 잘 떠나겠다라고 비판하겠지만.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볼게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이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네 분의 의원과 다른 행보로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신당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바가 있었는데 실제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설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 제안을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본인은 가능성을 마다하지 않고 있었고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명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당내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과 상식의 네 분의 의원 같이 계속적으로 당내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할 때는 명분과 이유, 근거가 분명하지만 그걸 이유로 지금 당을 떠나서 그것도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정치 인생을 더 늘려가기 위한 어떤 선택이다. 그 이상으로 평가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가는 선택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같이 어떤 명분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언제쯤 그러면 거치가 좀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쯤 되면 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 고문 등과 여러 차례 방송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꾸준히 해. 명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민 의원은 영원한 비주류 인사예요. 비주류. 항상 주류에서는 멀어졌던 느낌이 있고 말을 바꾼 적은 없는 분이잖아요. 어찌됐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서기 전부터 자기 생각은 바꿈없이 바꾸는 것 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할지언정 명분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분이 말을 바꾼 적이 없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어도 20년 동안 유승에서 정치를 해왔으면 당원들하고도 한번 해보겠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다 당을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당원들도 이해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테고, 지금 이 지역도 아마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가서 아마 시위도 많이 하는 지역 같아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현지 이상민 현 의원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어떤 결정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저는 뭐 감 잡기는 힘들어요 지금. 예. 뭐 앞서서 이제 명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명분 쌓기가 자체적으로 끝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길게 봐야 됩니까? 이 탈당이나 새로운 입당 같은 경우에는. 떠날 명분 축적은 분명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를 뭐 늦춰놓고 있지 않으셨잖아요. 언제든 당장 내일이라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 만남에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하는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뭐 아직 확정을 해놓고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 일정을 두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어떤 결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뭐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죠. 오늘도 대전을 찾았다라면서 여러 가지 지도도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 가지고 어디 움직였나 이걸 이제 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제 전국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국구죠. 그래서 제 고향 경남 거창에도 한 달 전에 다녀갔어요. 구치소 개청식에 왔는데 네. 우리 거창 합천에도 팬클럽이 있다 그래. 저도 몰랐었는데 네.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특유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나오는 저런 수치들이 단순한 뭐랄까 허수는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된 거고 이미 한동훈 장관은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거죠. 남은 것은 그럼 언제 출마하느냐 아니면 또 뭐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각에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 총선이 워낙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내보내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을 한동훈 장관도 어느 정도 수긍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동훈현 지도. 저는 봤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 약간 나왔어요. 예. 이렇게. 좀 면밀히 봤는데요. 네.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과거에 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정말 통상적인 일정으로 갔던 데까지 다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국적 지지도 내지는 지금 전국적인 어떤 정치 활동 이것을 보여준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최근 11월 달 일정은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바뀌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일정표에 과거에는 이 정책 현장 방문 이렇게 간명하게 하고 내용 소개도 없었는데 네. 최근 11월 달 일정부터는 그 일정, 장소, 시간, 내용, 취지까지 다 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일정에는 완벽한 정치 행보로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장관은 통상적인 일정이고 다른 국무위원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일정에서는 정책 현장 방문도 비공개 일정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메시지도 바뀌었더라고요. 탄핵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오늘 얘기는 전형적인 정치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받아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네. 향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할지 타겟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 향후 일정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시기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지만 남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즉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 등판할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등판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먼저 언제 등판입니다. 이 공직자는 90일 전까지니까 1월 11일 전에만 나오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근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12월에 중폭 개각 얘기 나오니까 이때부터 할 것이냐 어떤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10일까지 내년 2024년 1월 11일까지 그 전에 공직을 던지면 사퇴하면 출마 자격은 주시죠. 근데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이에요. 그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그 특별 검사하고 결국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하면서 하는 특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수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것이 민주당이 언제 통과하느냐, 이 통과시키는 걸 쌍특검을 여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좀 늦춰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 올해 연말이 아니라 네.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 일정도 충분히 고려 대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하. 근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어떤 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일정표가 하나 있잖아요. 아. 12월 27일 신당 창당. 신당 창당을 위해서 매일 1%씩 가고 있는 일정.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최근 대구 일정 같은 것도 물론 통상적인 장관 일정을 하고 했지만 최근에 대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주로 지역은 대구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네. 때마침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또 장시간 머무르면서 영향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메시지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12월 27일 이전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이 개각이 이루어질 거고 개각 이후에 또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총선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정까지 다 고려했을 때 올 네. 12월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구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선거를 좀 지원해주는 후방 역할을 좀 맡아줄 것이냐,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저 비례대표 몇 번을 받아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유시한다는 이런 게 좀 낡은 정치 문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통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역구 출마 쪽으로 갈 공산이 높다고 봐요. 지금 지역구는 어디냐? 뭐 당연히 수도권의 중에서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야 될 텐데 서울 어디냐? 그럼 강북 어디냐? 이렇게 강남은 뭐 좀 너무 흔히 하는 말 편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쉬운 데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대로 종로 상징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종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징성을 보면 종로 가능성이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막상 본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곳에 지역구 출마라면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출마를 할 것이고 아니면 비례를 선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당과 정권을 위해서 희생하는 카드로 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 인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는 선거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선택을 하실 분도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렇다고 하면 어디 뭐 지역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서울에서도 안정적 승부가 가능한 것, 종로 가능성을 전혀 배제 않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우세가 된다고 하면 늦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이든 간에 지는 선거구에 나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 강남 3구가 될지 아니면 저는 뭐 비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출마는 기정사실로 돼 있다. 근데 그 출마가 과연 민주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전체 판세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당에서 박주민 수석 부대표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단계에서 화제성은 있고 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네. 본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당연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적 선거라는 어떤 본질적 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심판적 선거라는 성격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불리할 것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려면 실제 현 정부의 실정과 무능, 국민들이 평가하는 지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지점을 좀 아직 남아있는 변수라고 보는데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 국민의 힘이 이 선거에서 실제 그 패배가 기정사실이고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하면 어떤 선택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맨 선두에 한 장관이 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국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12년 선거였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네. 여당 내 야당처럼 메시지를 잡고 그런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이 출마를 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의 어떤 성격에 약간의 변화는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한동훈 이미지가 뭐죠? 저는 첫째는 1972년이라는 나이, 올해 51, 팔학군 출신의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 논리 정연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지적인 뭐 이런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어찌됐건 지방에서도 팬클럽이 있을 정도인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수 중에서 현재로 봐서는 팬덤이 있는 뭐 정치 지망생이라 보는 거죠.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이분이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뭐 사람들 안 어울리는 것처럼 비치는 이미지. 네. 술 한 잔도 안 한다더라. 혼자 들어가서 뭐 책 읽고 음악 감상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민심의 바다 속에서 민심과 함께 호흡하면서 뭘 해낼 수 있느냐. 대중 정치인으로 차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진 거죠. 본인으로서도 한동훈 본인으로서도 이게 시험지가 안 되겠어요. 이번 총선이. 이런 나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똑똑한 이미지에 더해서 민심의 흐름과 민심 맥박을 같이 해야 대중정신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대에 오르는 거다. 네. 또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한테 유리하는 구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손영길 의원이라든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공개하는 이런 대목 보면 적어도 최소한 보수 진영에서는 쏙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나오지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쏠렸던 눈을 어느 정도 눈길을 네. 젊은 층의 눈길을 당으로 국민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견제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같이 배를 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서 같은 동지 이거 동지 얘기는 뭡니까? 저도 그분 유심히 봤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본인도 뭐 생각이 오락가락 할 겁니다. 아마 당을 만들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할 테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 텐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도 변수가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본인이 보수의 주류이고 본류인데 네. 객 같은 사람, 손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자기를 쫓아냈다고 해서 내가 이 당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데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이 당에 입당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순간 급격하게 우리 국민의힘은 또한 새로운 또 주류가 형성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안에서 경쟁을 하든 선의의 경쟁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냐 판단을 본인이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당을 못 나가게 하는 아래에서 한 번 더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조기현 변호사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아마 내각이 개각될 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붙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본인이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이번 총선에서 그만큼 화제성을 몰고 갈 만한 이슈가 있겠습니까? 책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원희룡 장관이 대선 주자급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 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직 사실 그만큼의 무게감을 갖지 못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어찌됐든 국토부 장관을 역임했고 네.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연 이제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중량감을 갖췄느냐에 대한 아직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글쎄요, 이제 실제 그렇다고 하면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승부가 펼쳐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 활동하고 계시지만 대표로서는 실제 총선을 앞두고 2월쯤에 실제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보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많다고 보고요. 원희룡 장관은 뭐 어쨌든 곧 출마 선언을 하고 나오시게 될 텐데 네. 먼저 던져서 이슈를 주도하고 화제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이제 오늘 국회에서 잠깐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일단 장관 업무에 전념하겠다. 때와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거리두기는 하긴 하지만 분위기는 가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 당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겠다. 또 두 번째는 오늘 한번 희생과 도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희생과 도전. 네. 결국은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 개항을 해서 매치가 성사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좋아요. 첫째, 다른 중진과 친윤 의원들은 인류한의 혁신이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희생과 도전. 나는 아무도 개연치 않다.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어법 자체가 현실 가능성과는 별도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선당후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나 이구나. 보수 지지자들은 역시 지지자들에게는 역시 원희룡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장관의 저 발언, 특히나 희생과 도전 이야기는 적어도 당내에서는 험지 출마를 끓이고 있는 또 거부하는 듯이 보여지는 친윤 또는 중진 의원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빅텐트, 그것도 슈퍼 빅텐트. 선거 때마다 빅텐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빅텐트가 세워지느냐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빅텐트, 슈퍼 빅텐트 얘기를 하는 곳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 슈퍼 빅텐트는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공 가능성은 별도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요청한다. 그 주체는 모으는 주체는 네. 빅텐트를 치는 주체는 나 김기현 대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당내 일각 또 여권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특히 수도권에서 약간의 그런 의구심은 뭐랄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강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강서 이후에 확인된 민심 그리고 지금 당의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도 사실 없어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하겠다는 거냐. 그분이 그 사람이 김기현 대표처럼 나라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런 반론에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의 의중도 사실은 지금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찌됐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빅텐트는 필요한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의 이 깃발, 슈퍼 빅텐트에 응할지는 좀 별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예. 비명계까지도 러브콜을 한 거예요. 글쎄요. 비명계라고 하면 뭐 지금 계속 나왔던 이상민 의원만 사실 움직이거나 반응을 하셨지 다른 분들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어떤 뭐 빅텐트론에 합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빅텐트론을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빅텐트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목표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념이나 세력, 뭐 지향, 지지자 이런 분들이 그 목표에 공감할 수 있는
지평을 확 넓혀야 되는데 네. 김기현 대표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당내 통합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빅텐트론이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도 불확실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을 지키자. 이게 빅텐트의 어떤 정치적 목표나 명분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빅텐트를 친다고 해서 그 텐트가 채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탄핵 얘기가 또 한번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는 이 원색적인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이 부분은 민주당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적절했죠. 네. 예, 공개된 자리였고요. 그게 뭐 지지자들의 우선인 뭐 출판 기념회라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표현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비유나 풍자, 뭐 해약 필요하죠. 늘 정치적 언어로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혐오감, 이런 피로감 같은 게 강하니까요. 그런 비유나 이런 거 필요하고 한데 동물농장을 비유하면서 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고 이 얘기를 듣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매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표현하면 앞에 어떤 뒤에 이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덧붙이더라고 하더라도 뒤에 어떤 하고자 했던 얘기가 다 묻히고 앞에 그런 부적절한 표현만이 남는다는 것 정치 오래 하셔서 충분히 알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저런 발언까지 하셨는지 좀 납득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들을게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죠.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강호 의원이 한 이야기는 결국은 겨냥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건데 그 뇌리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은 정오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오심 이하도 아니에요.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뭐 저희라는 표현을 떠나서 혐오 뭐랄까 막말 이 정도로 가는 그럼 다른 여성들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그 이런 부분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한 저는 좀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도덕적 우월감에 더해서 이런 남성 중지적 사고가 좀 분명히 깔려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나 이 맥락이 지난번에 청년들 경제는 모르지만 나는 돈은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기적인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는 이기적인 계층으로 연령층으로 묘사하는 이런 대목이 있어서 청년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이런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당 지도부에서 굉장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것은 뭐랄까 징계를 해야 돼요. 탄핵 얘기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검사 탄핵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자리가 자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지자들이 있는 자리였을 수도 있겠지만 또 대통령 탄핵이 언급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분들 특히 뭐 김용민 의원은 오래전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해 왔죠. 개인적 의견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발언을 계속해 오셨던 분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검사 탄핵이라든가 국무위원 탄핵에 대해서는 당이 충분한 공감대가 있고 의총 논의를 통해서 상정을 했고 철회했지만 그리고 12월 국회에서 다시 뭐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거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든 헌법 위반이 있을 때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몇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다고 해서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당은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나 추진을 하는 당은 아니긴 한데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좀 분명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헌정사에 없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탄핵 얘기를 많이 하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 당사자인 친인척이 직접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 무마 의혹, 또 봐주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윤리적 무감각 이런 게 사실 만천에 공개된 거거든요.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인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고 한데 과연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명백히 이런 부분이 위법이 확인되고 있고 그 의혹을 넘어오는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 발동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적 공감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에 합당한 판단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탄핵 이거 말이죠. 탄핵 저는 평소에 이거 굉장히 정치 언어 인플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치 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탄핵이라는 게 일상 용어가 돼요. 일상 용어. 민주당 때문에. 걸핏하면 탄핵한다면.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떤 이유든 탄핵시키겠다 내지는. 또 검사들로 대통령 임명했지만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핵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무정부 내지는 국정질서 혼란을 이게 사극에 나오는 반역행위, 반역행위. 그렇잖아요. 또 뭐가 다릅니까? 탄핵이란 말 이렇게 시기 꺼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글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다 이해해요.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 탄핵한다. 탄핵을 뭐 발의하겠다. 발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왜 따끔하게 앞으로 이런 안 나오도록 해? 탄핵이란 말은 나오는데 당 지도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주워 담고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한 저는 뭐 자꾸 왜 이렇게 정신을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아니 탄핵에도 뭐 식당의 용어는 아니잖아요. 흔히 하는 말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